자, 염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바사삭. 네. 오늘은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논란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네. 결국 선거제 얘기를 계속 짚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이 이제 의원총회 열고 이 문제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여야 모두 사실 선거제는 해당이 되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이 현재 다수당이고 네. 또 국회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결정에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회의원 선출 과정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연동형은 뭔지, 예. 병립형은 뭔지, 네. 게다가 또 준연동형 이런 거 예. 뭔지 좀 헷갈리실 겁니다. 이게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참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맞아요. 참 심어줘야 되는 네.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기본 덕목 중에도 그렇죠.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용어 자체는 좀 친숙할 수 있어도 맞아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정확하게 뭐지 맞아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정치 기사들이 예. 그 자체로 그날 벌어진 일을 다루기도 버겁다 보니까 예. 뭐 준연동형을 수정하는 논을 두고 뭐 싸웠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한바닥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작 용어의 의미나 배경까지 맞아요. 설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선거제 개편 논란 도대체 뭔지 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5가지 키워드. 첫 네. 번째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사표입니다. 사표. 직장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당연히 그 사표는 아닐 이 것이고. 안에 들어있는 그거 아니고요. 네, 그거 아니고요. 네, 이 사표 여기서 사는 죽을 사자죠. 네, 다 못해먹겠다 이거 사표 낼래? 그 사표가 아니고 여기서 표는 유권자들이 던지는 한 표를 의미합니다. 네. 유권자들이 던진 표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죽은 표예요. 그래서 사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가 죽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내가 표를 던졌지만 이 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표를 던진 그 표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김정현 앵커가 이제 앵커랑 저랑 선거에 출마했다고 쳐볼게요. 네. 비주얼 담당을 뽑는 선거에 나간 겁니다. 우리가 일부 뭐 저기 튀김옷 분들은 저를 몇 표 주실 수도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대부분은 다 또 우리 김정현 앵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예. 참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서 참 이렇게 허풍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좀 뭐 표가 뭐 갈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김정현 앵커가 80% 지지로 압도적인 당선이 됐습니다. 네. 저는 20%의 지지를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럼 저를 지지한 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표는 그렇죠.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네. 사실은 뭐 2명이서 할 때는 네. 좀 덜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여러 명이서 투표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또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4명의 후보가 있다고 쳐보면요. 예. 표가 이제 골고루 나눠지겠죠. 4명한테. 음. 근데 1등이 33, 2등이 28, 3등이 25. 예. 그리고 나머지. 그럼 당선은 누가 되나요, 여기서? 그렇죠. 1등 33%밖에 못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1등이 되죠. 그렇죠. 혼자.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럼 이 선거에서 이 33을 찍지 않은 나머지 67%는 다른 후보들을 찍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0%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그냥 네. 그분들이 던진 표가 죽은 표, 사표가 네.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1등한테 몰아주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1등이 다 갖는 구조를 다수제라고 합니다. 네. 다수제. 지금 다 다수제로 우리는 하고 있죠. 대통령도 네. 다수제로 하고 있고 다수제 하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쩔 수 없이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사실 꼭 이런 문제 말고도 이 다수제 자체가 갖는 이 문제가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 사실 이 사표가 생각보다 좀 더 나오기도 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지지율 쏠림 현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까 그 A, B, C, D 중에 이번에는 A, B가 지지율이 높아요. 둘이 합치면 거의 90%예요. 네. 나머지 10%를 갖고 C, D가 나눠 가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C 후보나 D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C, D한테 표를 줘봤자 어차피 당선 안 될 건데. 어차피 나는 C가 좋지만 얘는 당선이 어차피 안 돼. 네. 그럼 A나 B한테 줄까?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CD 유권자들은 그때부터는 내가 선호하는 C, D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야 어차피 내가 찍어봤자 안 될 텐데 이거 뭐 그냥 A, B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되겠네 이런 네.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권자들은 자신이 사표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자신에게 최선인 후보가 아니라 그나마 될 것 같은 후보들 중에서 고르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사실 민심이 100%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예시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나온 제도가 또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알아보죠.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좀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되 그런 사표들을 좀 없애보자. 민심을 최대한 흡수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인데요. 네. 이거는 간단합니다. 대표를 뽑기는 뽑는데 네. 득표율에 비례해서 뽑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에서 A 후보 득표가 30, B 후보가 20이라고 쳐볼게요. 네. 근데 국회의원은 한 명만 뽑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 몸을 A당 30% 띄어다가 머리만 놓고 B당에서 어깨만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 뭐 프랑켄슈타인도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비례대표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을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죠. 만약에 뭐 국회의원은 100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좀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국회의원이 100명이면 A 정당이 40%의 지지를 얻고 예. B 정당이 30, C가 20, D가 10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를 그에 맞게 비례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A당은 40% 지지니까 40석 가져가시고요. 네. 30석, 20석, 10석. 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네. 보면 앞서 살펴본 사표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D당 같은 경우에도 10%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10석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사표도 안 나오고요. D를 지지하는 분들도 그래. 한 명이라도 국회에 보내서 우리 목소리를 전하자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석이 지금 300석인 상황에서 전부 다 300석을 비례대표제로 채운다면 네. 사실 이걸 정말 완전 비례대표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이제 이른바 정말 말씀하신 완전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아무튼 이 비례대표제는 이 취지 자체를 보면 보다 네. 많은 민심을 청취하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는 국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네. 3, 4등은 아예 못 들어왔잖아요. 다수제 하에서는. 그래서 C당과 D당도 국회 진입을 하게 만들어주죠. 네. 그래서 소수 정당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거슬러 가면 1963년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예. 사실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좀 악용된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요? 부침을 거쳤고 지금처럼 어느 정도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로 따지자면은 이 예.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2000년대 들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역사가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지금처럼 후보 따로 정당 따로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예. 당시에 진통도 겪었거든요. 1998년 당시 국회 상황을 다룬 리포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역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서 각 지역별로 정당 지지율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고 또 의원 수가 한 50명 정도 줄기 때문에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와 함께 정당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전제 아래 의원 총수를 50석 정도 줄이기로 확정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1로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비례대표는 현행 전국구 방식이 아닌 각 시도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됩니다. 독일식은 정당의 전국 득표율로 정당별 비례의석 총수를 정한 뒤에 시도별 득표율에 맞춰 의석을 나눠주는 데 비해 일본식은 미리 시도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한 상태에서 각 당의 시도별 득표율로 의석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각 당은 취약 지역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독식하는 그런 그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도에 기초한 현재 정치 구도를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당론을 확정해 자민련과 협의를 거친 뒤 오는 정기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 퇴출을 우려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자민련도 상대적으로 정당의 지지도가 낮은 점을 들어 선뜻 내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힘의 호남표 결집력이 높은 데 비해 최근 영남권에서 자당의 지지도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경계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따로 정당 따로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이 있기까지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이게 국회 총 의석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참 이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말은 그만큼 지역구에서 유리한 후보들한테는 그렇죠.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그런 뭐 진통과 논의 끝에 예. 지금 우리가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뽑는데 네. 우선 우리 지난 총선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지역구 후보 먼저 뽑고요. 그래서 253명을 지역에서 뽑습니다. 네. 이건 그냥 각 지역 1등만 딱 뽑는 거죠. 그렇죠. 다수제. 그리고 나머지 47명을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두 개가 따로따로 지금 분리돼 있죠. 예. 아예 여기 풀에서는 지역구만 뽑고 이 풀에서는 비례대표만 딱 뽑잖아요. 네. 이런 걸 바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병립형 그렇죠. 비례대표제로 회귀한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니까 네. 도대체 병립형이 뭐야 네. 이렇게 하셨는데 네. 확실하게 이해되실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여전히 250명 이상은 지역구에서 다수제로 뽑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표는 여전히 250석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보완이 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네. 민의가 왜곡되는 문제가 여전했고요. 병립을 아까 뭐 처음에 논의할 때는 80몇 석 논의했었는데 네. 지금 47석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역구도가 그럼 저 당시와 지금 또 해소가 되냐 했을 때 여전히 지역구도 강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자. 예. 또 소수의 정당들도 국회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트자.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또 개선하자는 논의가 네.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2020년, 그러니까 21대 총선 때 참 얘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바로 그 문제의 선거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식은 바로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뭡니까? 바로 세 번째 키워드가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 음. 요즘 정말 뉴스에서 늘 나오는 이거 좀 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 연동 무엇과 무엇이 연동이 됐다는 건지. 예. 그러니까 잘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병립형은 뭐예요? 지역은 지역 따로. 네. 요 47석만 가지고 전국 득표율로 정당별로 나눠주는 게 이제 병립이었는데 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네. 함께 합쳐서 연동시킨다는 게 말 그대로 연동형 네. 비례대표제인 겁니다. 좀 예를 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의석이 300석이죠. 네. 그러면 먼저 정당 득표율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예, 300석에 대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연당이 50% 지지를 얻었어요. 예. 그러면은 150석을 가져가는 게 맞죠. 그렇죠. 완전 비례라고 친다면. 네. 그러면 일단 150석을 줍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근데 공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정연당이 뭐 여기저기 돼서. 근데 네.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배출했어요. 지역구에서. 예. 그러면은 원래 비례로 치면 150을 가져가는 게 맞죠. 예. 근데 지금 100명밖에 배출을 못 했죠. 예. 그럼 그 150명 중에 지역구 100명을 먼저 할당하고 예. 나머지 50명을 비례로 채워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150이 당선이 됐다면은 지역구에서 네. 그러면 비례대표는 0을 그렇죠. 그냥 아예 못 가져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머지 의원들을 채워주면은 예. 그렇다니까 지역구에서 인물의 선전도 중요한 거죠. 네.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그 150명 안에 들려면 내가 지역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예. 인물의 어떤 중요성도 부각시킬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의석 비율 전체로 보면 완전 비례대표제 같은 그런 의석 배분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절충형 방식을 도입하자는 예.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이제 각각 연동을 해서 연동돼 있는 뽑는다.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그럼 요즘 나오는 그 준연동형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례로 얻은 의석이 아까 150석이죠. 예. 근데 내가 지역구에서 170명이 당선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넘쳐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럴 때는 독일 같은 경우는 20명을 떨어뜨립니다. 그냥 그렇게요. 지역구 당선이 돼도 간당간당한 차이부터 떨고 오는 식으로 또 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사실 대표성의 문제도 있긴 하는 게 바로 연동형인데 그래서 우리가 도입한 거는 완전한 연동형은 아니었던 거고요. 예.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에 예.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연동형은 아니니까 그냥 준연동형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예. 거죠. 그럼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만 준연동형으로 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가고 네. 나머지 17석은 원래 병립식 그렇죠. 그대로 그냥 가는 예,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어, 그래서 네. 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저희야 뭐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음. 거니까 뭐 퍼센트로 뭐 득표율을 치면은 뭐 네. 30%, 40% 딱딱 자르지만 네네. 이게 결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변화가 없었던 예,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게 퍼센트가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의석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반올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사실 선거법 규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예. 없고요.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30석밖에 안 되니까 이미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배출해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례로 받을 의석은 없는 거죠, 이 상황이면. 이미 예, 연동형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게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았던 건데요. 예.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 정의당이나 소수정당들은 어떻게든 이제 유리하니까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예. 또 들어왔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그게 잘 안 됐던 상황, 그 개정 당시 상황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47석인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준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총선의 개정선거법을 적용해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8석 줄어들고 한국당은 11석 줄어듭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14석이 늘어나고 정의당도 5석 늘어납니다.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당 선자가 적은 군소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워지고 셋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집권 여당도 다른 정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건 처리가 불가능해 협치는 필수가 됩니다. 하지만 개정선거법이 이런 효과를 가져오리라 장담하긴 이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비례 후보만 따로 내는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소정당이 가져갈 의석을 비례용 위성정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연동형이 정치개혁이다, 선거개혁이다라고 선전해 왔는데 왜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친민주당 성향의 비례용 정당까지 출연하면 선거법 개정 효과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정선거법의 안착 여부는 향후 민심의 향배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 연동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거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할당된 인원보다 이 지역구에서 이미 더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그렇죠. 되니까 비례 의석으로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포트에 나왔지만 네. 위성 정당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로 이제 뭔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네 번째 키워드죠. 네, 꼼수 논란이 나왔거든요. 예. 그거 좀 네 번째 키워드로 자세히 살펴볼 텐데 네. 바로 네 번째 키워드가 위성 정당입니다. 네, 위성 정당. 진짜 지난 총선 때 진짜 뜨거운 감자였고 요즘도 계속 뭐 위성 정당, 맞아요. 방지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선거제도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병립형 비례대표로 갔다가 네. 여기에서 연동형의 성격을 30석 정도만 녹여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일단 왔어요. 여기까지 예. 온 게 방금 전 그 리포트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지역구 의석이 모자란 소수 정당들 입장에서야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원을 보충받으니까 30석 이내에서 그렇죠. 그게 좋지만 이게 선거가 임박하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 예. 거대 정당들이 뭔가 왜 우리는 가져가는 게 없냐. 맞아요. 지역구에서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죠. 비례대표로 가져갈 게 없다. 네. 이렇게 그래서 된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먼저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입니다. 예. 아까 이제 심재철 당시 원내대표가 우리 만든다고 얘기했었는데 당을 새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지역구는 우리 그냥 찍으시고요. 예. 비례대표는 우리를 찍지 마시고 여기에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당에서는 비례대표만 공천을 하고 후보를 안 내버립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뽑아내고 여기는 비례 의석을 최대한 뽑아내는 그렇죠, 바로 이게 위성 정당이었던 예.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연동형을 좀 도입한 그런 취지 자체가 되게 무색해지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들의 또 힘이 실리게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또 한쪽에서만 당할 수 없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또 맞불을 놓게 되고 그 예를 들어 그런 거죠. 30석 중에 상당수를 그럼 국민의힘 전신인 그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면 민주당은 또 이러면 안 된다 하니까 네, 우리도 위성 정당 만들어야 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또 민주당 계열의 당시 열린민주당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져서 네. 정당 득표가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위성정당 혹은 이제 친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쭉 뽑아갔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거대 양당들이 비례대표를 더 많이 가져가는 역설이 발생했는데 당시 상황을 담은 리포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명은 더불어시민당. 연합에 참여한 4개 원외 정당의 후보 추천을 받는 등 비례대표 선정 작업에도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특히 정의당 등 불참한 다른 정당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며 시민 추천도 22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10번 이후 후순위 7석을 갖기로 한 만큼 당선 안정권 후보 10명에 원외 정당 후보뿐만 아니라 자체 선정 후보도 넣겠다는 겁니다. 추천받은 개혁 인사를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선정하기 위해 여러 공천심사위원을 따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비례연합 참여를 검토했던 다른 정당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함께할 소수 정당을 모집하고 있다며 꼼수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초 합류를 결정했던 녹색당은 아예 불참을 선언했고 미래당도 공개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공동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참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비례연합을 제안했던 정치개혁연합도
시민사회를 무시하고 선거연합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민의 위하여라는 어떤 이 일종의 위성 정당이죠.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민생당은 참여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려 고성까지 주고받았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한 거는 사실 기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가 되기 위해서 이 당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시간이 촉박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미래당과 민생당 등이 실제 합류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지난 총선 때 특히 그렇죠. 이 정말 비례 투표용지에서 왜 이렇게 당이 많아 이렇게 그렇죠. 비슷한 이름의 당이 많아 했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다 거대 양당이 이제 위성 정당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양성 확보하겠다면서 선거법 개정 추진했는데 예. 정작 이제 자유한국당이 치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했지만 결국 위성 정당 만들었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의 요소들이 예.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 퇴색이 되면서 오히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은 의석수가 더 줄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양성이 더 예. 줄었어요. 근데 참 이걸 또 위성 정당 탓을 또 이렇게 하자고 하니 네. 그 위성 정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위성 정당 아니다. 그냥 신진 정치 세력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참 이 피해갈 수 있는 꼼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혹시 이제 원래 기존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분들이 또 창당하면서 또 비례 의석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네. 이제 다양성을 구현하겠다라는 취지가 네. 퇴색이 된 건 분명해졌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 선거를 또 해봤더니 음. 소수 정당들이 국회 진출을 거의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당시에는 제3지대가 초토화됐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예.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이른바 제3지대 정당들 어떤 패배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 다음 리포트 짧게 보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소수 정당들의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253개 지역구 가운데 단 한 곳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5석을 포함해 20대와 마찬가지로 모두 6석을 얻어 겨우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수구 보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양당 정치의 강화, 지역구도 부활, 선거 개혁의 와해 등 정치 개혁의 후퇴라는 역사적 오점을 함께 남겼습니다. 4년 전 38석을 가져가며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냈지만 결국 3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현역 의원만 20명에 달하던 민생당은 지지 기반인 호남을 비롯해 전국 지역구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정당 투표 용지에서는 제일 윗칸을 차지했지만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3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3지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시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며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비례대표 47석은 대부분 위성정당 차지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을 차지했고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돼 국회 진출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소수 정당들. 하지만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마저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이 독차지하면서 양당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을 했고 그게 4년이 지난 거예요. 네, 이제 내년 4월에 네. 22대 국회 총선이 다가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또 이제 여러 뭐 위성 정당들을 만들 수 있다. 또 이런 또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당시에 만들어진 위성 정당들은 나중에 다 본당과 합당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당시 뭐 180석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 합쳐서 그렇죠, 나왔던 그렇죠. 수치였고 네. 그리고는 4년이 흘렀는데 선거법은 그대로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임기 후반에 국정 동력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이 공약 이행을 하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과반 의석 꼭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대선 전에 총선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랄지 이런 걸로 좀 진통을 겪었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당내 리더십이라든지 앞으로 국정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이 돌파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가 많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선거가 바로 다음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참 이때도 계속해서 뭐 지금과 같은 제도가 유지가 된다면 그렇죠. 그럼 또 지난 총선 때 문제가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얘기를 마지막 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바로 마지막 키워드 방금 얘기하셨던 병립형 회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갈까?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서 지금 뭐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목소리 내고 있는 의원이 뉴스 바사삭에서 출연하셨었지만 이탄희 의원입니다. 이탄희 의원은 이제 자신이 있는 용인 지역구도 출마 안 하겠다. 내가 유리한 고지를 포기할 테니 대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켜달라. 사실은 근데 지금도 이미 연동형 요소는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서 지켜달라는 의미는 제도의 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성정당 우리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 취지도 함께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이제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뭐 사실 그 취지 자체가 틀린 주장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연동형을 애초에 만들 때 다양성을 보장하려고 했는데 위성정당을 만들 거면 연동형으로 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도 이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이 위성정당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선거법 바꿨던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연동형 이어서 자기들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그럴 거면 우리 이런 꼼수 논란을 우리 일으키지 맙시다. 그냥 우리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그냥 깔끔하게 정당 득표로 승부하면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해서 승부 보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말한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지하자는 쪽이 있는 반면에 아니 국민의힘의 병립형은 사실 민주당한테도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거대 예전처럼 양당이니까. 거대 양당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고심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멋있게 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 포기를 시사하는 거 아니야? 그건 결국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럼 예전에 병립형에서 나왔었던 그 문제, 민의가 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표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A당 후보 따로 지역구에서 뽑고 A당이 정당 득표를 비례대표 따로 또 47석 중에서 뽑는 거다 보니까 거대 양당의 의석이 늘고 고착화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제도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뭐가 맞느냐인데 사실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정의당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양당이 좀 주도하고 있는 국회거든요. 과연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냐를 두고 어떤 결정이 나온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하는 거죠. 논의하는 거죠. 원래 어제 하려다가 어제 의원총회도 연기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이 문제 논의하는데 좀 어떤 논의가 나올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 듣고 나시면 이제 대충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아, 진짜 제가 선생님이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속이 뻥 뚫리는 고등학교 그 사회 정치 수업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슈 정리 마지막 키워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 5개 키워드 띄워주시면 이제 다 기억나실 겁니다. 먼저 사표 아시겠죠? 현재 기존의 지역구 다수제는 사표가 꼭 생긴다. 이걸 막기 위해 나온 게 비례대표제인데 완전 비례는 사실 우리는 못했고요. 일부만 47석만 하고 있었다. 근데 그마저도 지역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전히 사표에 대한 문제, 민의 반영에 대한 지적은 있어 왔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일부 반영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었다. 근데 문제는 그 취지가 퇴색이 됐다. 뭐 때문에? 위성정당 때문에. 그게 네 번째 키워드고 그래서 그래 놓고는 4년이 그냥 흘러왔다. 그래서 다시 선거를 앞두고 과연 지난번처럼 또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꼼수 논란을 반복할 거냐? 아니다. 그럼 그냥 병립형으로 회귀하자 갈 거냐에 서 있는데 결국 어느 쪽이건
거대 양당의 지위 기득권을 유지하는 쪽이다. 네. 그래서 또 제3지대나 또 당내 소정파 의원들은 그래서 연합 정치로 가자는 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비례석을 딴 데 내주더라도 우리와 어떤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는 쪽과 힘을 합치자라는 얘기도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 거고요. 네. 과연 그래서 오늘 오후 어떤 논의가 나올지 네. 한번 째려보시고 유권자 입장에서 째려봐야죠. 네. 째려보시고 궁금한 점은 또 뉴스 바사삭을 들으시면 네.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은 진짜 이 한 30분 정도 되는 네. 이걸 교육용 자료로서 이 전국 학교에 배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관심 있으시면 정말 유익한 아래 시간이었습니다. 자막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막은 안 나가고 다시 있어요. 듣기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네. 들려주시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자, 키워드 바사삭의 MBC 염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